평생 모은 집과 땅, 그리고 예금까지. 며느리 손에 이끌려간 공증 사무실에서 모든 게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한 통의 전화가 제 운명을 바꿔놓았는데요. 배신, 충격, 그리고 통쾌한 반전이 담긴 실화 사연을 공개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70이 넘은 할머니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남편과 함께 새벽부터 밤늦도록 일했습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저는 동네 슈퍼를 운영하며 푼돈 모아 티끌을 만들고 그 티끌로 태산을 일궜습니다. 우리 부부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것은 서울 외곽에 마련한 작은 집 한 채와 그 옆에 텃밭이었습니다. 비록 크지는 않았지만 우리 손으로 직접 일궈낸 소중한 터전이었죠. 집 앞마당에는 남편이 손수 심은 감나무가 있어서 가을이면 주황빛 감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갑작스런 심장마비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죠. 그때의 충격과 슬픔은 지금도 생각만 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하지만 저는 울음을 삼키고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혼자서라도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다행히 외아들인 준호가 아내 미영이와 함께 저와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안 되죠.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준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내가 정성껏 키운 아들이 이렇게 효도하려 하는구나 싶었죠. 준호 부부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1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하시면 재산 정리가 복잡해져요. 미리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처음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직 건강한데 무슨 소리냐고 했죠. 하지만 미영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는 인터넷에서 찾은 기사들을 프린트해서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여기 보시면 미리 재산을 정리하지 않아서 자식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나와 있어요. 상속세도 많이 내야 하고 법정에서 몇 년씩 싸우기도 한대요. 미영이가 보여준 기사에는 정말로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유산 때문에 형제끼리 원수가 되었다는 이야기, 상속 절차가 복잡해서 몇 년씩 끌어온다는 이야기들 말이죠. 그래도 아직 내가 건강한데 뭘 그렇게 서둘러? 하고 물었더니 미영이는 더욱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건강하실 때 미리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어머니도 마음 편하시고 준호도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공증으로 해두면 세금도 많이 절약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영이는 매일같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차를 마실 때도, 저녁에 드라마를 볼 때도 틈만 나면 재산 정리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 우리 아는 분이 공증사무소에서 일하시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은 다들 미리미리 정리한대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 없이 깔끔하게 넘어간다고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미영아, 혹시 집안에 돈이 급하게 필요한 일이라도 있니? 미영이는 깜짝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그런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말 어머니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그러면서 미영이는 울먹울먹하기까지 했습니다. 준호도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미영이가 얼마나 어머니 걱정을 하는데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저희가 뭘 바라고 그러겠어요? 준호의 말을 들으니 제가 괜히 의심한 것 같아 미안해졌습니다. 그래, 내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속일 리는 없겠지. 정말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도 미영이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썼죠. 어머니, 저희 친정엄마도 작년에 공증으로 정리하셨는데 마음이 얼마나 편하다고 하시는지 몰라요. 이제 애들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미영이의 설득은 3개월간 계속되었습니다. 매일같이 들으니 저도 점점 그래야 하나 싶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아들과 며느리가 그렇게 간절히 말하는데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미영이가 평소와 달리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금요일에 공증 사무실 예약을 잡아뒀어요.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뭐라고? 내가 언제 가겠다고 했니? 어머니. 준호도 그날 하루 회사에서 휴가 냈어요. 정말 이번엔 꼭 가시는 거예요. 준호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제발 한 번만 믿고 따라와 주세요. 그들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더 이상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 한번 가서 상담이라도 받아보자 싶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 저는 준호와 미영이를 따라 공증 사무실에 갔습니다. 사무실은 생각보다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공증인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는데 친절하게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재산 증여 관련해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증여라고요? 저는 그냥 상담받으러 온 건데. 미영이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공증인 선생님께서 미리 서류를 준비해 주셨어요. 한번 살펴보시죠. 공증인은 두꺼운 서류 뭉치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첫 장에는 재산증여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증여할 생각이 없는데요. 어머니, 미영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일단 들어보시죠. 공증인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요즘은 미리 증여를 해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속보다 세금 부담이 훨씬 적거든요. 그리고 어르신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은 계속 그 집에 거주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명의만 바뀌고 실제로는 제가 계속 살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자녀분 명의로 넘어가고 어르신은 평생 그 집에서 사실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는 아들에게 물려줘야 할 재산인데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면 나쁘지 않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서류를 읽어보려고 하니 글씨가 너무 작았습니다. 돋보기를 가져왔어야 했는데 깜빡했네요. 선생님,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제가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드릴게요. 공증인이 서류의 몇 부분을 가리키며 설명했지만 법률 용어들이 많아서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준호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사인만 하시면 돼요. 저희가 다 확인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미영이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시간도 없고 공증인 선생님도 바쁘시잖아요. 빨리 해주세요. 주변에서 재촉하니 저는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 나를 속일 리는 없겠지. 믿고 도장을 찍자. 저는 결국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은행에서
온 통지서를 받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예금명의 변경 안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던 예금 계좌가 모두 미영이와 준호 공동 명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3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뭐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집 등기부등본을 뽑아봤습니다. 예상대로 집과 땅도 모두 미영이와 준호 명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미영아. 저는 목이 터져라 불렀지만 그들은 마침 외출 중이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고 머리가 어지러워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바보였구나. 내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그때 준호와 미영이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통지서를 들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게 뭐니? 내 돈이 왜 너희 이름으로 바뀌었어? 미영이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공증 때 다 설명드렸잖아요. 세금 절약하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요. 나는 증여한다고 한 적이 없어.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계속 쓸 수 있다고 했잖아. 준호가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는 저희거 될 건데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똑같잖아요. 똑같을 게 뭐가 똑같아. 내 돈인데 내가 왜 못 써? 미영이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법적으로는 저희 재산이에요. 물론 어머니께서 생활비는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빼앗긴 것도 충격이었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제가 이런 일을 당하다니 세상이 원망스럽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준호와 미영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핀잔을 주기까지 했죠. 어머니, 언제까지 그렇게 계실 거예요? 이미 끝난 일인데 일주일째 되는 날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아봤습니다. 여보세요. 김할머니시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주에 공증 사무실에서 할머니를 도와드린 박민수라고 합니다. 공증 사무소에서 일하는 직원이에요. 아, 그날 공증 사무실에서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젊은 직원이 생각났습니다. 아, 그날에.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사실 할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지 전화로 말씀해 주시죠. 전화로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할머니께서 그날 서명하신 서류와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박민수 씨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동네 카페에서 박민수 씨를 만났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성실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할머니, 사실 제가 연락드린 이유가 있어요. 박민수 씨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죠? 할머니께서 그날 서명하신 서류의 복사본입니다. 사실 저는 그날 할머니의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상하다고요? 네, 할머니께서 서류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하시고 서명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아드님과 며느님이 너무 재촉하시더라고요. 박민수 씨는 서류를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부분 말이에요. 그는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원래 공증 서류에는
증여자는 평생 거주권을 보장받는다는 조항이 있어야 하는데 이 서류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도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가요? 예금 관련 부분인데 할머니께서는 집만 증여하시는 줄 아셨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모든 예금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이게 사기라는 말인가요? 법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할머니께서 서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하셨으니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더욱이 아드님과 며느님이 고의로 속였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박민수 씨는 또 다른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 심각한 문제예요. 저희가 원래 준비한 서류와 할머니께서 서명하신 서류가 달라요. 뭐라고요? 원래는 아드님께서 어머니가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조건으로 증여한다고 요청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다른 서류를 준비해 온 거예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워 왔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저를 속이려고 계획한 일이었단 말인가요?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저희 아버지도 비슷한 일을 당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너무 어려서 도움을 못 드렸는데 할머니를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생각나서요. 박민수 씨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할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변호사와 상담받아 보시고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이런 일을 당하고도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박민수 씨의 도움으로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 길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분개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즉시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을 병행해야 해요.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박민수 씨가 준비해 주신 증거 자료가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서명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진술해 주시면 돼요. 변호사는 즉시 법정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재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준호와 미영이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였죠. 그리고 사기 혐의로 형사고발도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니 준호와 미영이가 잔뜩 화가 나 있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뭘 하신 거예요? 갑자기 법원에서 연락이 와서 재산 처분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는데요. 너희가 나를 속였잖아. 뭘 속였다는 거예요? 엄마가 동의하고 서명하신 거잖아요. 미영이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이미 끝난 일을 왜 이렇게 만드세요? 우리가 어머니를 버리고 도망간 것도 아니고 계속 모시고 살겠다고 했잖아요. 모신다고? 내 돈을 다 뺏어놓고 모신다고?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 되었습니다. 준호와 미영이는 저와 말도 하지 않았고 저도 그들과 한 지붕 아래 있는 게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소송은 6개월간 계속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준호와 미영이는 저를 배은망덕한 시어머니, 정신이 나간 할머니라고 뒤에서 수군거렸고 동네 사람들도 저를 이상한 시선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와 박민수 씨가 계속 격려해 주었거든요. 첫 번째 법정에서 준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자발적으로 증여하신 겁니다. 저희는 어머니를 평생 모실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증여 서류에 거주권 보장 조항이 없다는 것은 처음부터 속이려는 의도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서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을 이용해 서명을 받았습니다. 박민수 씨도 증인으로 출석해서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증언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서류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하셨습니다. 글씨가 작다고 하시는데도 피고인들은 빨리 서명하라고 재촉했습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는 더욱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공증 사무실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에는 제가 서류를 읽어보려고 하는데 준호와 미영이가 재촉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재판에서 준호와 미영이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께 재산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늦었어. 법정에서 판결받을 거야.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증여계약은 무효로 한다. 모든 재산은 원래 소유자에게 반환하라. 저는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준호가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미영이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돈은 다시 돌려받았지만 신뢰는 영영 잃었다. 부모를 속인 죄는 너희가 평생 짊어지고 가거라. 재판이 끝난 후 저는 혼자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준호와 미영이와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었거든요. 작은 원룸을 얻어서 이사했습니다. 40년 넘게 살았던 집을 떠나는 것은 쓸쓸했지만 그래도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새 집은 작았지만 깨끗했고 무엇보다 온전히 제 이름으로 된 공간이었습니다.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을 놓고 벽에는 남편과 찍었던 옛 사진들을 걸었습니다. 박민수 씨가 가끔 안부를 물어왔습니다. 할머니, 혼자 계시니까 어떠세요? 응, 좋다. 마음이 편해. 외롭지는 않으세요? 외로움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던 것 같구나. 이제는 그것도 많이 나아졌어. 정말로 그랬습니다. 처음엔 아들에 대한 원망과 상처가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되었습니다. 혼자 살기 시작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동네 경로당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비슷한 또래의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특히 김순자 할머니와는 금세 친해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도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아, 나도 큰딸한테 그런 일 당할 뻔했어. 다행히 막내 아들이 말려서 안 했지만. 정말요? 어떻게 된 일인데요? 큰딸이 엄마 명의로 되어 있으면 나중에 세금 많이 낸다고 하면서 자기 명의로 바꾸자고 하더라고.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큰 사위가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그런 거였더라고.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당한 일이 그리 특별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는 부모의 재산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내 명의로 다 해놨어. 죽을 때까지 내가 관리할 거야. 순자 할머니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다른 할머니들도 각자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아들이 도박으로 집을 담보로 잡혔다가 되찾느라 고생했다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며느리가 시어머니 카드를 몰래 사용해서 빚을 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니 제가 미리 법적 대응을 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경로당에서의 교육 활동은 계속하고 있고 지금까지 200명이 넘는 할머니들이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로 비슷한 피해를 당할 뻔했다가
내리막은 분들도 여러 명 계십니다. 박민수 씨는 이제 저에게 아들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안부를 물어오고 병원 갈 때도 함께 가줍니다. 할머니, 후회되지 않으세요? 준호 씨와 화해하지 않으셔서요. 후회는 없어. 다만 아쉬울 뿐이지. 아쉽다는 건 뭔가 다른 의미 같은데요. 그래, 내가 준호를 미워하는 건 아니야. 다만 신뢰가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준호는 여전히 한 달에 한 번씩 편지를 보내옵니다. 그리고 명절이나 제사 때는 꼭 산소에서 만납니다. 저도 그런 준호를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함께 살 생각이 없습니다. 한 번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니까요. 지금 저는 75세입니다. 여전히 혼자 살고 있고 제 재산은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할머니, 언제까지 혼자 사실 거예요? 그리고 재산은 언제 아들에게 물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재산은 물려주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숨을 거둘 때까지 내 손으로 지킬 거예요.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일을 생각하면 이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준호에 대한 사랑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제 아들이고 그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함께 살 날이 올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것과 재산 관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재산은 감정이나 정에 휘둘려서 관리할 것이 아니라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는 노인분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부모의 재산을 노리는 자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들은 세금 절약, 미리 정리, 간편한 상속 같은 그럴듯한 말로 부모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재산은 여러분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과 신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저처럼 피해를 당하셨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싸우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세요. 재산은 물려주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3년의 시간 동안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